재개발 철거 현장. 포클레인 소리가 귀를 찢습니다. 쿵쾅. 그 소리 사이로 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사람 넘어졌어요. 119 불러요, 빨리. 먼지 자욱한 현장 한가운데 허름한 점퍼를 입은 여자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남자가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50세 중견 건설회사 부장 이도현. 도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피투성이가 된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아? 30년 전 자신이 버리고 떠났던 첫사랑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 153 인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3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을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다시 만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인연이 어떻게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어떻게 다시 치유의 문을 열게 되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995년 겨울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고시원 골목. 그 시절 서울에는 그런 골목이 참 많았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 나오는 쪽방들, 벽이 얇아서 옆방 기침 소리까지 들리던 그런 곳. 20살 이도현과 21살 한수진은 바로 그 골목에서 만났습니다. 도현은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수진은 같은 편의점의 주간 담당이었습니다. 교대 시간마다 잠깐씩 마주치던 두 사람. 처음에는 그저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현이 야간 근무를 시작하려는데 수진이 아직 퇴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가셨네요? 아, 네, 오늘 손님이 많아서 정리가 좀 늦었어요. 수진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현은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어서 들어가세요. 수진이 고개를 들어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도현은 처음으로 수진의 눈을 제대로 봤습니다. 피곤함 속에서도 반짝이는 맑은 눈. 정말요? 고마워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도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교대 시간에 나누는 대화가 점점 길어졌고 가끔은 퇴근 후 같이 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수진 씨는 왜 여기서 일해요? 돈 벌어야죠. 엄마 약값도 내야 하고 동생 학비도 보태야 하고. 가족이랑 같이 사세요? 네, 엄마랑 여동생이랑 셋이서요.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 나가셨어요. 수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얼마나 많은 무게가 숨어 있는지 도현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도 사정이 비슷해요.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돼서 집이 좀 어려워요. 그래요? 그럼 우리 동병상련이네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도현에게는 위로가 됐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이 웃으며 버티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어느 겨울밤 편의점 앞 좁은 골목. 두 사람은 컵라면을 들고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도현 씨, 네, 우리 사귀는 거예요? 도현이 라면을 먹다가 사례가 들렸습니다. 콜록, 콜록. 뭐라고요? 아니, 요즘 자꾸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진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도현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게 싫으면 아니라고 해도 돼요. 아니, 싫은 게 아니라. 도현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저 돈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수진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똑같은데요, 뭐. 네. 나도 돈 없고 미래 모르겠고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도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럼 사귀는 거예요? 네, 사귀는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가난한 연인의 데이트는 소박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 대신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었고, 영화관 대신 고시원 작은 TV로 비디오를 빌려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꼭 같이 자취하자. 어느 날 도연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꿈이 너무 크신 거 아니에요, 이도연 씨? 뭐 어때, 꿈은 크게 꿔야지. 그럼 방은 몇 개로 할 거예요? 일단 원룸이라도 구하고 나중에 돈 벌면 투룸으로 옮기는 거지. 와, 계획이 있네요? 당연하죠. 나 이래봬도 계획적인 남자예요. 수진이 웃으며 도연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알겠어요. 계획적인 남자씨. 그럼 나는 뭘 하면 돼요? 수진 씨는 그냥 옆에 있어주면 돼요.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알겠어요. 옆에 있을게요. 그 약속은 두 사람 모두에게 미래를 버틸 힘이 됐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작은 상자 하나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수진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커플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짝이지도 않고 값비싸 보이지도 않는 평범한 은색 반지.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싸요. 동대문 시장에서 샀어요. 도연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좋은 거 사주고 싶었는데 아직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수진이 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예뻐요. 네, 진짜 예뻐요. 고마워요. 수진이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나중에 돈 벌면 더 좋은 걸로 바꿔줄게요. 싫어요. 네, 이게 좋아요. 이게 제일 좋아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도연도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둘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연대 보증을 섰던 빚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집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도연아, 아버지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빚 독촉장과 압류 통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등록금은커녕 당분간은 우리가 뭘 도와줄 수가 없다. 오히려 내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강인하게만 보이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고시원 앞 골목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그날은 왠지 그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늦은 퇴근길에 나타났습니다. 도연 씨,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추운데. 도연 씨? 수진이 도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도연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 망했어. 도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부도, 연대 보증, 쌓여가는 빚,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등록금도 못 내게 됐어. 휴학해야 할 것 같아. 아르바이트로는 이자도 못 갚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같이 자취하자고 했는데 그건 이제 못할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냥 같이 버텨요. 뭐?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요. 수진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옆에는 있을 수 있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고맙긴요. 우리 사귀잖아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도연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마음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빚은 늘어만 갔고 집 분위기는 날로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울었고 아버지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아르바이트를 2개로 늘렸지만 그래도 이자조차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해외 현장 근무 인턴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3년짜리 계약, 숙식 제공에 월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그거라도 잡아야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거기 가면 돈도 모을 수 있고 경력도 쌓을 수 있어. 너라도 살고 봐야지. 그런데 아버지, 언제까지 여기서 같이 무너질 거냐? 내가 일어서야 집안도 일어서지. 어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가거라. 여기 있어봤자 내 미래만 망가져. 도연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해외로 가면 3년 동안은 한국에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수진과의 관계도 유지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봤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집에 보탤 돈도 수진과 함께할 미래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수진을 만났습니다. 고시원 앞 골목. 2사람이 처음 사귀기로 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수진아, 응? 우리 그만하자.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나 해외로 가게 됐어. 건설 현장 인턴으로.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3년짜리 계약이야. 그동안은 한국에 못 와. 수진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는 거야?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지금 나는 누굴 사랑하고 지킬 여유가 없어. 집도 무너지고 나도 무너지고. 그럼 나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3년 동안 기다리면 안 돼? 기다리지 마. 도연이 말했습니다. 너까지 내 짐이 되기 싫어. 너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내가 짐이라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말할 거야? 같이 버티자고 했던 건 너잖아. 그때는 몰랐어. 이렇게까지 힘들어질 줄.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겠다는 거야?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수진이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냈습니다. 그 작은 은색 반지. 동대문 시장에서 사왔던 그 반지. 그래, 가. 수진이 말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 나도 더 이상 안 붙잡을 거야. 수진아. 근데 하나만 알아둬. 수진이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언젠가 도연 씨가 후회할 날이 올 거야. 그때 가서 뒤돌아봐도 나는 없을 거야. 수진의 손에서 반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작은 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잘 가, 이도연. 수진이 돌아섰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만 봤습니다.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사람의 사랑은 끝났습니다. 그날의 찬 바람이 도연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해외에서 3년간의 현장 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집안 빚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도연은 경력을 인정받아 건설회사에 정식 입사했습니다.
그 후로도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도연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20년, 도연은 중견 건설회사의 부장이 됐습니다. 재개발팀을 이끄는 실적 좋은 유능한 직장인. 후배들은 도연을 존경했고 상사들은 도연을 신뢰했습니다. 이 부장, 이번 프로젝트도 잘 마무리해줬어. 수고했네. 다음 프로젝트도 믿고 맡길게. 도연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가끔씩 그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고시원 앞 골목, 바닥에 떨어지던 반지 소리, 돌아서던 수진의 뒷모습. 잘 가, 이도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몇 번인가 수진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도 주소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도 점점 흐려졌습니다. 지난 일이야.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도연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그 기억을 묻어두려 했습니다. 도연은 결혼도 했습니다. 34세 만난 여자.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연 씨, 저는 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평범하게 살죠. 두 사람은 결혼했고 아이도 하나 낳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내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어딘가에 늘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여보, 무슨 생각해요? 응?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내는 묻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뭐? 당신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나를 제대로 본 적 없잖아요. 그게 무슨, 알아요. 당신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정하지 않을 거죠? 됐어요. 더 이상 붙잡지 않을게요. 이혼은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아이는 아내가 데려갔고 도연은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45에 다시 시작한 혼자만의 생활. 도연은 더욱 일에 매달렸습니다.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2025년 겨울, 서울의 어느 재개발 구역. 이도현 50세. 재개발팀 부장으로서 수십 개의 현장을 걸어온 그는 이제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부장님, 이번 땡땡구 재개발 건 말인데요. 후배 직원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철거 일정을 다시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또 민원이야? 네, 거주자 중에 한 분이 계속 버티고 계신데요. 30년 넘게 사신 분인데 갈 데가 없다고.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번 있는 일이지. 내일 현장 직접 가볼게.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회색 하늘 아래, 서울의 오래된 주택가. 포클레인이 굉음을 내며 건물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트럭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도연은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현장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이쪽입니다. 소장이 가리킨 곳에는 한옥과 슬래브가 섞인 낡은 2층 집이 있었습니다. 주변 건물들은 이미 대부분 철거됐는데 그 집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철거 반대라고 쓴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이 계속 안 나가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는데요?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30년 넘게 살았는데 이 돈으로 어디 가느냐고. 도연은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낡은 집. 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았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일정이 촉박한데 일단 만나봅시다.
그때였습니다. 현장 반대편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험해요, 거기. 비키세요, 아주머니. 누군가 가림막 사이로 들어가려다 미끄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쿵! 사람이 넘어지는 소리. 저기 사람 넘어졌어요. 119. 빨리 불러요. 도연은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뛰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달려가니 먼지 속에서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허름한 점퍼를 입은 여자. 세월에 주름진 얼굴. 입술이 터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눈 떠보세요. 도연이 여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동자. 30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은 그 눈. 도연이야? 여자가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서류도 현장도 잊은 채 구급차에 함께 올랐습니다. 부장님, 어디 가세요? 나중에 연락해. 구급차 안에서 도연은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거친 손. 30년 전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여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나야, 도연이야. 수진은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다행히 수진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가고 팔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연세에 비해 몸 상태가 많이 약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도연은 수진의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30년 만에 재회. 그것도 이런 식으로. 결국 도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수진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도연 씨. 씨라는 호칭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응. 오랜만이야. 여기까지 왜 왔어? 너 다쳤잖아. 그냥 둘 수 없어서. 수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30년 전에는 그냥 뒀으면서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늦은 오후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그림자가 졌습니다. 30년. 그 세월이 수진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 거칠어진 손,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 도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지내긴. 그냥 살았지. 너 가고 나서 한동안은 정신이 없었어. 엄마 병원비, 동생 학비, 월세 돈 벌어야 하니까 정신 차릴 틈도 없었어. 결혼은 했어? 응, 했어. 남편은? 죽었어.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벌써 15년 됐네.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맞아. 내가 할 말은 아니야. 수진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보다 5살 많았는데 나한테 참 잘해줬어. 없는 살림에도 뭐든 해주려고 했지. 근데 그 사람도 결국 가버렸어. 남겨진 건 빚이랑 낡은 집뿐이었고. 수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는 없어? 없어. 갖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됐어.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살았어? 응. 엄마도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동생은 결혼해서 지방 내려갔어. 가끔 연락은 하는데 뭐 다들 자기 살기 바쁘지.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집 있지? 응. 현장에서 내가 소장이랑 같이 서 있던 그 집.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낡은 2층 집? 응. 거기가 우리 집이야. 뭐? 나랑 엄마랑 동생이랑 30년 동안 살았던 집. 이제는 나 혼자 사는 집이기도 하고. 도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 철거 반대 종이가 붙어 있던 집. 그 집이 수진의 집이었다니. 그래서 철거를 반대했던 거야? 아니, 반대한 건 아니야. 그냥 갈 데가 없어서. 수진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서울에 방 한 칸도 못 구해. 그렇다고 지방 가면 일자리도 없고, 그냥 조금만 더 버티면 뭔가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다가 오늘 그렇게 된 거야.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떠난 후에 수진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상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는 여기 남았어, 도연아. 수진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너는 도망갔지. 그때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집도 무너지고 빚 때문에. 알아. 수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나도 집이 힘들었고 나도 도망가고 싶었어. 근데 그냥 나는 도망갈 데가 없었을 뿐이야. 그 말에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은 도망칠 곳이 있었습니다. 해외라는 핑계, 가족이라는 핑계, 미래라는 핑계.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버티는 것밖에는. 너 해외 가고 나서 나는 편의점 2군데 뛰고 식당에서도 일하고 청소일도 했어.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약값이랑 동생 등록금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식당 설거지하고 낮에 편의점 가고 밤에 청소하러 다니고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많았어.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텼더니 어느 순간 엄마 병이 조금 나아졌고 동생도 취직을 했어. 그때서야 좀 숨을 쉴 수 있었지. 그 남편은 그때 만난 거야? 응. 식당에서 알바할 때 만났어. 나한테 밥 사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래서 고마웠어. 수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랑했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어. 그냥 외로웠던 것 같아.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했던 말 기억나? 어떤 말?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수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기억나지? 그 말 맞았어.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후회 안 한 날이 없었어. 너를 버리고 간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선택이었어. 근데 돌이킬 수가 없었어. 시간은 계속 가고 연락처도 몰랐고 그냥 잊으려고만 했어. 수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날이 이제 온 거야, 도연아. 30년 만에. 그날 이후 도연은 이상하게도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고 서류를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도연의 머릿속에는 병실에 누워있던 수진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퇴근 후 조심스럽게 다시 그 오래된 집을 찾았습니다. 철거 예정 딱지가 붙은 낡은 2층 집. 주변은 이미 대부분 무너져 있었고 그 집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긴 현관문 대신 옆쪽 골목으로 난 뒷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있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니 낡은 마루에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팔에 깁스를 한 채로. 허락도 안 받고 남의 집에 들어오다니 여전하네. 이도연 씨, 농담 같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약 봉투와 영수증이 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혼자 있어? 응. 이제 혼자 버티는 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수진이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뭐 어쩌려고? 보상금 얘기하러 온 거야? 아니야. 회사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로 온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한 번도 원망 안 했어? 수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편지 뭉치, 흐릿해진 사진 한 장, 그리고 작은 상자. 수진이 상자를 조용히 열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도연이 끼워줬던 커플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은색 반지, 동대문 시장에서 사왔던 그 반지. 이거 그때 내가 길바닥에 던졌던 거 기억나지? 기억나. 너 가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 눈이 오는데도. 그러다 그냥 무릎 꿇고 다시 주워왔어. 왜? 몰라. 버리기에는 너에 대한 내 마음이 너무 많이 담겨 있었나 봐.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동안 이걸 가지고 있었어? 응. 버리려고 몇 번이나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못 버리겠더라. 수진이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지? 나를 버린 사람의 반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니. 그리고 이건 수진이 편지 뭉치를 보여줬습니다. 내가 해외에 있을 때 쓰다가 보내지 못한 편지들. 주소도 몰랐고 전화번호도 몰랐고 너한테 닿을 수 없는 이야기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도연아, 여긴 아직 겨울이야. 내가 떠난 그날처럼. 오늘도 편의점에서 야근했어. 내가 일하던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가끔 내가 올 것 같은 착각이 들어. 너를 원망하고 싶다가도 너를 걱정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 언젠가 내가 돌아와도 나는 아마 이 동네 어딘가에서 또 일하고 있겠지. 보고 싶어.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눈물이 뚝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왜 그동안 말을 안 했어? 왜 이렇게 혼자 버티고 있었어? 수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한테 매달려봤자 내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았으니까. 그날 이후 도연은 회사에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이번 땡땡구 재개발 건 저소득 장기 거주자에 대한 보상안을 조금 더 상향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부장님, 회사 방침이라는 게 있는데 현장에서 사고까지 났습니다. 언론이라도 타면 우리가 더 손해입니다. 그래도 예산이 30년 넘게 살던 분이에요. 고작 몇 천만 원 더 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도연은 처음으로 회사와 부딪혔습니다. 임원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서시는 겁니까? 그냥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결국 회사는 일부 보상안을 조정했습니다. 수지는 겨우겨우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집을 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삿날, 오래된 집 앞, 수진이 마지막으로 문을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동안 고마웠다. 낡은 벽, 금간 창문, 삐걱거리는 마루. 그 모든 것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혹시 원하면 내가 좀 도와줄 수도 있어. 집 구하는 거나 생활 정리하는 거나. 이도연 씨, 응. 나 이제 더 이상 누구한테 기대고 싶지 않아.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해보고 싶어. 그래도 미안해. 그때도 지금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때문에 너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것 같아서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했던 건 옛날 일이고,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냥 이게 내 몫이었던 거겠지. 힘들었던 건 사실이야. 원망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것도 다 지나간 일이야. 잠시 침묵 후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뭔데? 너를 사랑했던 시간만큼은 후회한 적 없다는 거.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나 너한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글쎄.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완전히 용서하는 데는 아마 평생이 걸릴지도 몰라. 그래도 그때 널 미워하느라 내 인생을 더 망치고 싶진 않아서. 수진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쯤에서 서로를 놓아주자. 이삿짐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수진은 손을 흔들지 않았고 도연도 손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어져가는 트럭 뒷공무니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30년 전 그 겨울밤의 바람처럼. 몇 달 뒤 도연은 회사 근처 골목을 걷다가 작은 카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진이네 작은 정원, 아기자기한 간판, 창문 너머로 작은 화분들이 보였습니다. 설마. 도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문에 달린 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런을 두르고 커피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 도연이 놀라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수진은 살짝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이내 웃었습니다. 손님이셨네요. 여기 카페 차렸어? 응. 재개발 보상금 조금이랑 그동안 모아둔 돈이랑 동생이 조금 보태줘서 이 동네에 이렇게 조그맣게 열었어. 수진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해보려고.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수진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20대의 그 웃음이 겹쳐 보였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응, 부탁해. 도연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진지하게 원두를 갈고 정성스럽게 물을 붓는 모습, 뭔가에 몰두하는 수진의 표정이 30년 전 편의점에서 일하던 모습과 겹쳤습니다. 그때도 수진은 뭐든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요. 수진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도연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다. 다행이네요. 아직 연습 중이라서. 수진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이렇게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도연 씨는 어때? 아직도 도망가고 있어? 아니.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야 좀 멈춰보려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 놓쳐버린 것들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회사도 조만간 그만둘까 생각 중이야. 왜? 그냥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실적이니 승진이니 그런 거 쫓아다니는 거.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 후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그만할까, 이제? 뭘? 서로를 옛날 사람으로 묶어두는 거.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앞에 오는 손님들한테 집중할 거고, 오빠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잘해줘.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카페를 나서는 길. 도연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수진아. 응? 고마워. 뭐가? 30년 전에 나를 사랑해줘서, 그리고 지금 나를 용서해줘서. 수진이 웃었습니다.
용서한 거 아니야. 그냥 놓아주는 거야. 알아.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도연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길 위로 노을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리고 안녕.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어쩔 수 없었다는 말 뒤에 참 많은 것들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 말 속에는 겁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얽혀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살아남아야 한다고, 나라도 괜찮아야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도망쳤던 자리에는 언젠가 반드시 후회가 앉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도연 씨처럼 말이죠. 30년. 그 시간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대로 두기도 합니다. 도연 씨는 성공했습니다. 부장이 됐고 돈도 벌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30년 동안 단 하루도 후회 없이 산 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는 버텼습니다. 혼자서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그저 살아냈습니다. 그 두 사람의 30년은 같은 시간이면서도 전혀 다른 무게였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버리려 하시나요? 누군가의 손을 놓으려 하시나요?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떠난 후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놓은 그 손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리고 이미 지나가 버린 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순 없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대하는 지금의 태도는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가끔은 늦은 사과라도 누군가의 인생을 조금은 덜 아프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수진 씨는 도연 씨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평생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에 갇혀서 자기 인생을 더 망치고 싶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진정한 놓아줌인지도 모릅니다. 용서가 아니라 해방.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 도연 씨도 이제야 멈추려 한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도망치듯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야 뒤를 돌아보려 한다고.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하려 한다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보는 것, 지금이라도 인정하는 것, 지금이라도 미안했다고 말하는 것.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30년 전에 수진 씨 같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30년 전에 도연 씨처럼 떠나온 자리가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여러분 곁의 인생 이야기 AM이 로삼 인생 이야기였습니다.